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개혁의 정치입니다. 개혁 이야기니까 당연히 개혁의 뜻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한자를 보면 개혁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듯이 고칠개, 가죽혁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자가 뭐냐? 단순히 우리 가죽혁이라고 읽지만 옛날에 죽간으로 된 책을 묶던 가죽끈이 혁입니다. 밑에 책자의 옛날 글자를 보면 이 죽간을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가운데 둥그렇게 바로 그 둥그런 것이 혁자입니다. 이게 이제 죽간이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낡게 되죠. 낡고 해지게 되면 이 죽간을 묶은 끈을 고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온전한 부분은 놔두면서 잘못된 부분만 고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인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 쉽게 들릴지 부분적인 개혁이니까 부분적인 변화니까 굉장히 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18세기에 유명한 성호 이익 실학자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폐단이 없는 정책은 없다. 왜 그러냐? 허물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성인이다. 그런데 성인이 정책을 만들어 놔도 이 정책하고 같이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그 방책들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정책이 폐단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폐단이 생기느냐? 성인이 만든 완벽한 정책이나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시세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고 사무엘 P. 헌팅턴 교수는 지금의 고전이 된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혁명이 드물다면 성공적인 개혁은 더욱 드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제 지도 교수이기도 했는데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하늘에서 평화 속에 안식하기를 빕니다. 왜 그러면 개혁이 이렇게 어렵냐?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혁이 부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혁명의 경우는 급격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그런데 개혁은 일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장기이식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에 이 의사는 환자의 건강한 부위들은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잘못된 장기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혁명은 다르죠.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환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죽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섬세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개혁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제 스승이었던 헌팅턴 교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혁가는 수구 세력과 급진 세력 둘 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수구 세력은 개혁이 너무 과격하고 빠르다고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급진 세력은 개혁이 너무 제한적이고 느리다고 불평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두 개의 전선에서 적과 싸우는 건 어렵습니다.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따라서 한 전선에서만 싸워야 되죠. 그러려면은 다른 전선의 적을 한 전선의 우군으로 바꿀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헌팅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가는 정치 집단일 필요가 없지만 개혁가는 반드시 정치 집단이어야 됩니다. 왜? 혁명가는 섬세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의 질서를 엎어버릴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게 사람이든 행위든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개혁가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만 고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또 한 전선의 적을 다른 전선의 우군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개혁의 세 번째 어려움은 이 개혁 세력과 반대 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한테 피해를 주는 반면에 혜택을 보는 것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혁의 지지 세력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의 경우는 소수이지만 그것 때문에 집합 행동이 더 쉽습니다. 이 맨슐 올슨이라는 사람이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는 책을 60년대 초에 썼는데 나중에 이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죠. 이 사람이 이해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훨씬 더 집합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 세력은 극렬하게, 소수이지만 극렬하게 반대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반면에 수혜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집합 행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혁은 집합제라는 겁니다. 개혁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나중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고양이 목의 방울처럼 개혁의 잠재적인 수혜자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다른 사람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기다리는 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미온적인 지지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개혁 반대 세력, 수구 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을수록 그런 경향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네 번째 어려움은 이 대리 문제입니다. 개혁가가 스스로 개혁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개혁을 실행해야 되는데 개혁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관료 조직 같은 게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개혁을 집행을 해야 돼. 이런 개혁의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을 통해서 개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가에게는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 개혁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묶어 놓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혁의 환경입니다. 개혁가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개혁을 집행하기가 쉽겠죠. 반면에 개혁을 하는 사람의 손에 힘이 없으면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개혁에 힘이 집중돼서 개혁을 쉽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개혁이 자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세력의 조직인데 사회 세력이 아주 강하고 포괄적이면 이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은 개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사회 세력이 분열되어 있고 힘이 약하면 이것도 반대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어중간한 경우예요. 개혁에 반대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이게 포괄적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은 경우입니다. 한국의 노동조직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개혁의 정당성이 크면 클수록 개혁에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개혁의 환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요. IMF 위기 같은 이런 게 오면은 개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 목표의 설정입니다. 개혁의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고 상벌을 결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확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혁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효과는 광범하겠지만 대신 개별 개혁 사이의 응집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떨어져서 오히려 개혁의 성공 확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범위가 좁으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개혁에 미칠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혁이 긴 시간 동안 계속되면 개혁 조치들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개혁의 목표 설정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개혁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개혁의 실행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속도, 순서, 그리고 개혁 연합에 대해서 전략적인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우선 속도는 개혁에 대해서 천천히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광석화와 같이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접근하는 것을 헌팅턴 교수는 전격전 접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전은 파비아니즘이라고 헌팅턴은 부르는데요. 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파비우스 아프리카누스가 이 포위를 해서 지구전을 펼친 걸 돼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헌팅턴 교수는 지구전 전략과 전격전 전술을 결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 지구전 전략을 편다는 것은 한 번에 한 이슈만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재적인 개혁의 대상들이 나는 아니네, 개혁의 대상이 이렇게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이슈만 한 번에 잡아서 잠재적인 개혁 반대 세력들이 미처 세력을 규합해서 반대할 수 없도록 내려친다는 겁니다. 일거에 정광석화와 같이. 결국은 일종의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략 전술 채택에 실패를 한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논문에서 밝혔지만 이 김영삼 개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구전이 아니라 전격전 전략과 전격전 전술을 결합해서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바람에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결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순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어려운 개혁부터 할 것이냐, 쉬운 개혁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 큰 것부터 하고 작은 것을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부터 하고 큰 것을 할 것이냐, 혹은 정치 분야의 개혁을 먼저 할 거냐, 경제 분야의 개혁을 먼저 할 거냐, 사회 분야의 개혁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뭐 개혁을 밀고 가는 어느 지도자 아니면 어느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데 이 개혁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개혁연합을 크게 만들면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끼이기 때문에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질적으로 구성하면은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혁이 진행되면서 앞에 성공한 개혁 때문에 개혁연합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개혁연합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화라는 것은 이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나 과정을 일으키는데요. 정당성은 사실은 제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통해서 정당성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이겨서 정당성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정당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심페이라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청년이 있는데, 민심페이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을 비교하면서 중국의 개혁이 비교적 그래도 성공한 반면에 중국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민심페이는 매스 메디아에 대한 통제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가름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 복잡한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떤 정책이나 제도든 시간이 흐르면 그걸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겨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 이익을 보는 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개혁이란 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개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키워나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에 앞서서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가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국은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뭐를 두드려 부셔야 되나, 무엇을 고쳐야 되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버킷리스트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특히 생성형 AI, 챗 GPT 시대에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AI 이전에도 사실은 구글에 찾아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거에 대한 신경 안 써서 망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 청나라 말기에 동친연간의 캉유웨이의 개혁안입니다. 캉유웨이가 이제 개혁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하니까 동치 황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독대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는 이제 캉유웨이로 하여금 개혁안을 내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조칙으로 하루에 한 개, 정확하게 100일천한데 정확하게는 103일입니다. 그동안에 100개가 훨씬 넘는 개혁안을 매일 같이 쏟아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네요. 103일 뒤에 동치 황제의 개혁안들이 황제권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한 서태후가 반대하는 조칙을 한번 딱 내리니까 그대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캉유웨이나 동치 황제의 실수가 뭐냐? 황국 내에서 서태후에 반대하는 관료들조차도 끌어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조칙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만 만드는 것으로는 결코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혁하는 사람한테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